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백만기입니다. 오늘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제목의 시곡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지은 작품인데 신분이 낮은 여인이 노력 끝에 사랑을 얻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죠. 예. 아무리 잘 살았어도 끝이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좋지 않게 기억이 돼요. 반면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도 끝이 좋으면 그 사람 인생은 좋게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보다 10년 연상의 직장 상사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의사인데 운영하던 병원을 나이 만 60이 돼서 정리를 하고 나서 재산의 반은 가족들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의 반은 지방에 있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남은 인생은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 의사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 분이 다 있을까? 혼자 나도 의사가 되었으면 좋았을까? 의사들은 은퇴를 해서도 자기 의술을 남한테 베풀 수 있잖아요. 나이 50이 넘어서 또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죠. 예. 방송통신대학에 간호학과가 있는 걸 알았어요. 간호사가 되는 건 어떨까? 방송통신대학엔 편입제도가 있으니까 3학년으로 편입하면 2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방송통신대학 간호과에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편입제도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학과는 다 가능한데 간호학과는 간호전문대학 나온 사람들만 시험을 치를 수가 있대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편입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이 좌절이 됐는데 어느 날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자원봉사형 호스피스 교육 과정이 아니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호스피스 의사나 간호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서에 어떻게 썼냐면 저는 지금 분당방송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척박한 환경을 방송을 통해서 나는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교육을 받았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공부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받았다고 하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가 평소에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저의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는 실습을 나가요. 실습을 나갈 땐 저는 이제 포천에 있는 모연 호스피스 센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원로 작곡가였던 조념 선생님의 일화를 신문에서 보고 나서였습니다. 조념 선생님은 이제 보리피리를 작곡한 우리나라 원로 1세대 작곡가였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좋은 쪽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포천 모현 호스피스 센터에 입원을 하신 거죠. 암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 폐암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문기사에 이분이 그렇게 본인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그 에피소드를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죠. 근데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도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에 은퇴한 노 바이올리니스트가 무슨 활동을 할까 하다가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미국은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이민 온 나라잖아요. 여보, 당신은 어느 나라 개야?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전 아일랜드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아일랜드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개야? 저는 독일 개입니다. 그럼 독일의 로렐라이라든지 이런 그 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는 동호인들한테도 부탁을 하는데요. 양로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자기 솜씨 뽐낸다고 뭐 어려운 곡을 연주를 하지 말아라.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음악이었고, 이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오빠 생각 같은 음악이에요. 예,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코네티컷 주의 노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곡을 들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곡을 들으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 고통이라든가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을 듣고 이제 아침에 포천에 있는 호스피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는 날 수녀님이 잠깐 나오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1시간 동안 있다가 수녀님이 오시더니 어제 입원한 환자가 오늘 새벽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호스피스의 평균 재원 일수는 20여일입니다. 물론 2달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처럼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늦게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수녀님한테 이런 실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 의료 원장하고 저하고 그분이 이제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저를 자기랑 같이 돌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처럼 그분이랑 같이 옆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 회진 돌 때 그 선생님 따라오는 학생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서 회진에 참여했습니다. 저한테 이분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편히 주무셨는데 어저께 수면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주죠. 어느 환자한테 가더니 이분은 우리나라 토목공학과의 권위자입니다. 토목공학계에. 그분이 설계한 다리라 그런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환자의 얼굴에 미소가 띄더라고요. 예. 죽어가는 사람의 듣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를 인정을 해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키웠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를 현실에 적용을 했습니다. 임종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다만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로비에다가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분들 사진을 다 걸어놨어. 그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겠죠. 포천에 제가 갔던 모현 호스피스 센터는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경기도 동백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호스피스 센터가 들어섰어요. 이곳에 가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맞이하고 싶죠. 대부분 집을 선호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1년도에 암 환자들이 사망한 장소가 병원이 19%, 집이 77%였어요. 거의 대부분 집에서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비가역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다시는 좋아질 수 없다 그러면은 가족을 불러서 집으로 모시라고 그러죠. 집에서 돌아가시게. 왜냐하면 병원에서 죽는 것도 객사야. 우린 객사를 좋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는 이런 비율이 50대 50으로 중간을 이루더니 지금은 병원에서 죽는 게 91%, 집에서 죽는 건 7%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고 싶은데 왜 병원에서 죽을까? 요새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또 전부 핵가족화돼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서 수익을 올려주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병원에 수익을 올려주는 두 가지 사업이 뭐냐면은 장례업하고 건강검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병원에서 수익을 많이 얻죠. 장례식장의 수익률이 꽤 높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8%나 된다고 그래. 경상대 같은 경우는 57%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죽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빅5 안에 들어가는 큰 병원인데 언제 한번 병원을 신축을 해가지고 개관을 하기 전에 그 대학 총장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을 쭉 손실을 하는데 병원 구면은 굉장히 큰데 응급실 규모가 작아서 왜 이렇게 응급실을 작게 했냐고 그랬더니 총장님 응급실은 크게 의료 수가가 낮아가지고 병원 수익에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장은 너무 큰 거야.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커? 그랬더니 장례식장은 아주 수익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총장이 물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웠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을 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에서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MRA 대수보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MRI 대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런 의료기기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강가가 되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시설을 많이 써야 될까요? 적게 써야 될까요? 많이 써야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불필요한 검사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사망이 이제 꽤 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거든요.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19년 동안 종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나는 중환자실에서 죽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중환자실 여러분들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중환자실은 면회를 제한을 합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제한을 하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대개 입에 뭐를 물고 있죠? 인공호흡기를 삭관하고 있거든요. 인공호흡기를 삭관을 하면은 고통이 심해요.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 대학병원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삭관을 하면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밥 먹다가 생선가시 목에 걸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 번 있었지 그랬더니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니 생선가시가 걸렸는데도 그런데 직경이 2~3cm 되는 인공호흡기를 넣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정제를 투여를 하는데 이 지금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의 저자는 그게 신정제가 아니고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환자랑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자고 있어. 그래서 혼자 바라다 보고 오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맞이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임종 환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임종 환자들이 기운이 없어서 오래 말도 할 수가 없어. 딱 한 단어 얘기해.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 얘기가 손이라는 거야.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야.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인데 중환자실에서는 말을 우선 할 수가 없죠.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2009년도에 호스피스 센터에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9%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여기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는 그게 15%로 늘어났고 요즘에는 22%가 지금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게 낮은 숫자야.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95%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은 43%, 우리 이웃인 대만도 30%에 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센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들어가더라도 일정 기한이 되면은 대기자들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왜 호스피스 시설이 이렇게 모자랄까?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의료 수가가 낮아가지고 많은 병원들이 호스피스 센터를 기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없고 그러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의료에서 지원하는 게 치료의 하나다 보니까 호스피스 센터에 가보면 이분들 목욕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크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게 수가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호스피스를 늘릴 필요가 있죠. 예. OECD 4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질을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이 1위야. 우리나라는 40개 나라 중에서 32위에 해당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표에서도 알겠지만은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영국보다 시설은 좋아.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항목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임종실이 많지 않아요. 임종실을 둔 병원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예. 그 대신 뭐가 많다? 화려한 장례실, 화려한 영안실은 많아.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임종실을 의무화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도 이게 올라갔다가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임종실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임종을 할 때 6인실에서 다른 환자들도 그 고통을 참아가며 잠이 들었는데 옆 침대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고기 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그분들도 좋지 않지만은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좋지 않겠죠. 예. 이런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더 하죠. 근데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작년 4월 달에 코로나 환자 전문 임종실을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환자랑 저거 임종을 맞이할 때. 어쨌든 이제 지방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할 때 삼배 수의를 입히거든요. 근데 이게 삼배 수의를 언제부터 입히기 시작했을까 역사를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장례를 할 땐 망자에게 삼배 수의를 입히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삼배가 입으면 불편해요, 그게. 굉장히 그게 스티브가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죄인이나 천민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돌아가시면 어떤 옷을 입혔을까 보니까 피단이나 명주로 만든 옷을 입혔어요. 특히 관리들은 관복을 입고 유학자들은 하얀 심의를 입고 여인들은 혼례식 때 입었던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상조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문화를 조사해 보더니 일제시대 때 삼배 수의를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삼배 수의를 입히기 시작했는데 삼배가 귀해요. 삼배가 대마초거든요. 대마초 우리 뭐 많이 규제하고 그러죠. 그래서 삼배가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망자한테 불편한 옷을 입혀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언제 중앙일보에 썼더니 고급 삼배 수의를 만들어서 파는 데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예, 이게 사람들이 수의를 비싸더라도 좋은 수의를 입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평소에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했거든. 그 불효를 보상을 받으려고. 근데 그런 교면 심리를 이용해서 또 상조 회사들은 비싼 수의를 권하는 거죠. 정철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수천 년 전에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다. 수만 년 후에 효도하는 법도 하나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다. 돌아가신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더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 문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게 되면 봉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다 보니까 가득이나 국토가 좁은데 묘지로 인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침해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SK그룹의 최정현 회장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화장으로 해라. 그리고 자식한테 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바꾸는 데 쓰라고 500억 원을 기부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SK그룹에서 기부한 500억 원과 세종시에서 거기다 200억 원을 더해가지고 700억 원 예산으로 세종시 인근에 은하수 공원 묘지라고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 친인척이 묻혀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는 영안실하고 장례식장하고 묘지가 다 있어 거기. 거기 가면 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정현 회장 같은 그런 이제 사회 지도자가 화장을 택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30%밖에 안 되던 화장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화장터가 없어. 서울에는 홍제동에 있던 게 이제 저쪽 지가 커지면서 저 위로 경기도 북쪽으로 갔죠. 서울 시내는 없는데 원지동에 조그만 규모의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죽었는데 원주로 가더라고요. 원주. 이 부근에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화장터를 기피하나? 제가 판교에 살고 있는데 그 산 너머에 수목장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그거 잘 됐다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아파트에 수목장 건립 반대하고 뭐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같은 것도 난 좋게 봤는데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대. 근데 여러분들 출가한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이랑 멀리 떨어져 살고 싶으세요? 가까이 살고 싶으세요? 가까이 두고 살고 자주 봤으면 좋겠죠. 망자들도 자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에 가기를 원할까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공동 묘지들이 이쁘게 꾸며가지고 마을 외곽에 가까운 데에 있다고요. 거기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화장이 또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화장터도 기피 시설이라고 그래서 건립하기가 어렵고 또 화장을 하게 되면은 자원을 낭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우리 기후를 굉장히 좋지 않게 한다는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다양한 지금 그런 화장이나 매장 문화 이외에 다른 방식을 지금 고려하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약을 써가지고 곧바로 매장에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묘비나 이런 걸 세우지 못하고 큰 이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묻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거기도 효율을 위해서 작게 묻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묻힌 그 공원묘지를 향해서 저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은하수 공원묘지 같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종시하고 그 인근에 있는 충남 영기군 사람들만 갈 수 있어. 저 세종시로 이사 갈까 봐요, 지금. 우리도 인근에다가 그런 공연묘지가 들어섰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2018년도 KBS PD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죽음을 주제로 중앙일보에 한 달에 2번씩 칼럼을 기고를 하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찾아왔어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죽음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만하고 저기 네덜란드하고 유럽까지 거쳐서 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완성된 다큐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분인데 우리나라 그 KBS 취재진한테 저희 마지막 소원은 바다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분은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바다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에는 이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어요. 또 이분은 바다를 보고 싶지만은 말기암 환자 중에는 어린아이 소아 환자도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현 호스피스 센터에 갔을 때 수녀님이 들려주는 뼈아픈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10살 정도 되는 소아암 환자가 수녀님 붙들고 수녀님 저 노래 하나만 불러줄래요? 그러니까 수녀님 거기 일손이 모자라서 꽤 바쁘거든요. 내일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 애가. 수녀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죽어가기 전에 소원이 뭐겠어요? 동물원에 가고 싶대. 그러면 여기 네덜란드 소원재단에서 걔를 동물원에 데려다 주는 거야. 네덜란드에 이런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생기게 된 거는 병원에 앰뷸런스 운전사였어. 근데 그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해 보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중고 앰뷸런스 차를 하나 샀어.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처럼 코네티컷 그 주의 오케스트라에 있었던 노 바이올리니스트가 병실에 가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줬던 것처럼 이 사람은 당신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바닷물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족들이랑 바닷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의 열정이 네덜란드의 죽음 문화를 바꿨어요. 너도 나도 그걸 하겠다 그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덜란드 전국에 이런 데가 한 170군데가 있대요. 저도 우리 아름다운 인생학교 회원들이랑 야 우리가 이런 소원재단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한번 오간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그렇게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이런 이제 죽어갈 때 가족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고 요새 뭐 웰빙 바람이 불지만은 웰다잉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죠. 제가 일전에 거기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당기다가 알게 된 건데요. 사람들한테 어느 매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갑자기 자다가 죽는 돌연사가 심장마비로 죽는 돌연사가 날까? 6개월 동안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게 날까?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표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더 연장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가족과 이별을 나누고 가야 하고 나의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윤영호 교수가 발표를 한 건데, 좋은 죽음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주변 정리가 잘 마무리된 죽음이 좋은 죽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함께 우리가 맞이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혼자 죽어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 정리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나 죽을 때 그 부의금 미리 줄 수 없어? 나 잘 쓰고 갈게. 이거는 사실 농담이고, 생전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느 목사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살아생전에서 점잖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기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생에 애착을 느끼고 계속 나는 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약도 나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사실 의료진들이 볼 때는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데, 그거를 알고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고가의 비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한테는 평소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어.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나쁜 기억으로 남았다고요. 반면에 노경병 박사라고, 이분은 이제 의사예요. 환자를 치료하다가 간염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간경화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의 아드님도 의사였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간 이식 수술을 권했는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그냥 가고 싶다. 또 간경화 수술을 했을 때 자기가 겪어야 될 그런 거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별을 나눴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천당에 좋으면 내가 초청할게. 그런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죽는 건 나니까 죽는 방식은 내가 정한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이분은 이제 그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그 이스라엘 건국 기념 연설문을 작성 중에 복부 대동맥류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급속히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분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품위 있게 죽고 싶다 해가지고 76세에 운명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삶도 훌륭했지만은 죽음도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남기고 떠나셨죠. 이 노경 박사는 우리나라의 좋은 죽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분입니다. 또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 중에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은퇴해서는 미국 버몬트주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시다가 100세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된 사유가 장작을 이렇게 안고 이제 오고 했는데 이 장작을 못 들겠어. 이제 나중에 한 개도 못 들겠어. 기운이 쇠진해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그 아내한테 나 이제 곡기를 끊고 갈랜다. 그때서부터 식사를 끊고 물과 주스만 먹고 생명을 연명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서울신문사에서 2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해서 안락사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안락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락사가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락사하고 안락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존엄사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존엄사는 우리나라처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중단을 해서 돌아가신 거를 존엄사라고 그러고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약물을. 근데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로 나눠집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입해. 적극적 안락사.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불법이야. 스위스는 약물을 처방을 해줘. 또 주사를 처방을 하는데 단추는 누가 누르냐는 환자가 눌러. 그걸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사 도움을 받고 죽는다고 그래서 의사 주력 자살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게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지금 형법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죽음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저한테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데 언젠가는 어느 여인이 전화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 보여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60대고 이제는 말기암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이제는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욱더 그때 당시 그 스위스 안락사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외국의 안락사 사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왜 안락사를 시행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스위스는 사실 상당히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994년도 자료를 보니까 10만 명당 21명이 자살을 했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1명. 우리나라보다 2배 높았어. 스위스 사람들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한다. 자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있어요. 2016년도 이거를 도입을 하고 나서 20년도에 어떤가 봤더니 21명인 자살률이 12명으로 줄었어. 우리나라는 11명인 자살률이 25명으로 늘었어. 스위스 형법 115조를 보니까 이기적인 동기만 없다면은 안락사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의를 도와줘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두 나라의 이제 문화 차이로 그런 이제 안락사 허용 여부가 갈라지는데 스위스에는 이제 엑시트라고 그래서 1981년대 설립된 단체인데 회원 수가 11만 명이나 된대요. 스위스 인구가 860만 명이니까 1.2% 사람이 여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스위스 국적인 사람만 가능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1998년에 한 변호사가 디그니타스라고 외국인도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2016년하고 2018년에 각각 한 명씩 거기 가서 디그니타스에 가서 안락사를 했고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이 현재 107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왜 스위스까지 날아가서 안락사를 해야 될까? 우리도 안락사를 도입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도 글을 쓰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협의관에서 처음으로 안락사 공론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론화돼서 도입을 하기 전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일단은 의견을 나눠보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년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저도 이제 나이 40에 은퇴 준비를 했지만은 저로서는 이제 중년은 산의 정상에 오른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정상에 올라온 길이 보여. 아, 이거 능선으로 올라왔으면 좋은데 내가 계곡으로 올라왔구나. 그걸 그때야 비로소 느끼는 거죠. 자기가 내려갈 길도 보여.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갈까? 근데 그 두 갈래 길에 하나는 노인이 되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어른이 되는 길. 노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인은 아무 노력 없이 시간만 흐르면 돼. 어른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위에 모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려면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는 길, 노인이 되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자의에 달렸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